안녕하세요. 이유입니다. 제가 이거 발표 의뢰를 받고 기후급식 앞에 친환경이 붙어 있어서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경기도 상황이 지금 친환경 급식이 이렇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후급식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난 9월 3일날 기후급식 퍼포먼스인 경기, 컨퍼런스인 경기에서 제가 이제 기후급식으로의 전환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 이 자리는 기후급식을 위해서는 친환경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라는 걸 좀 더 강조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토론을 준비해 왔습니다. 발표 들으시면서 같이 공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기후급식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기후위기라는 말은 많이 접하셨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작년도에 이제 1.55도를 넘어서면서 가장 더운 해가 됐는데, 우리가 지금 공교롭게도 파리에서 기후협약을 한 지 10년 만에 그 이후로 계속 최고의 온도를 지금 찍고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가 가장 더운, 가장 시원한 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작년에 산업화 이전 대비해서 10년 동안 이제 가장 더운 해를 맞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후 급식으로의 논의를 촉발시키는 첫 번째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먹거리 체계에 대한 관심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먹거리 관련 논의들은 굉장히 많았지만 온실가스가 이렇게 많이 배출되는 그 원인에 대한 연구자들의 발표를 보면 이 세계의 그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서 거의 3분의 1 혹은 뭐 31%라고 이렇게 발표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생산 전후 배출량이 지금 2000년 15%에서 전 세계 먹거리 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로 증가했다라는 게 이제 저는 굉장히 큰 시사점이라고 두 번째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생산 전후에 배출하는 양을 줄이면 그만큼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또 가능성이기도 하고요. 현재의 먹거리 체계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인식, 전 세계의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어서 기후위기에 대한 이 위기와 먹거리 체계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관심이 기후급식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 원인이 또 결과로 이어지는 게 먹거리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지구 온도가 1도 상승할 때마다 곡물 수확량이 10% 감소할 거라고 지금 주요 학술지나 국제기관에서 이렇게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단일 작물이 대량으로 생산되는 현대의 먹거리 체계 속에서 지금 밀이나 쌀, 옥수수, 대두 같은 것들이 이 전체 칼로리 섭취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후 상승이라든가 불규칙한 강수, 새로운 해충의 출현은 이후에 굉장한 식량 불평등과 식량 보장을 위협하는, 그리고 또 영양 섭취를 위협하는 요인인데, 양적인 그런 불평등 위기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더 나빠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식량 생산의 양과 질이 모두 나빠질 거라는 것은 우리 모두를 긴장시키고 있고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힘을 함께 하고자 하는 의지를 만들어내는 힘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 2019년에 이제 그린딜 정책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실행 전략으로서 발표된 팜투포크 전략 같은 경우에 먹거리 체계를 전환해야만 된다라는 인식을 이제 전체적으로 유럽 안에서 공감하고 있는데, EU 같은 경우에 온실가스 배출량의 11%가 먹거리 체계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요. 2050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 화학비료나 농약 사용량을 50% 감축하고 농경지의 25%를 2030년까지 유기농으로 전환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 특히 프로젝트를 통해서 스쿨 푸드 포 체인지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유럽연합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급식으로 유럽의 먹거리 체계를 전환해보자라는 그런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급식은 사회적 형평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식습관을 교육한다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기후행동이나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되게 급식이 중요한데 기본적으로는 유기농이나 제철 지역산과 같은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이폰과 같은 단체에서 만들어낸 홍보물에서는 2050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공공 조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물에서 보면 2030년까지 유럽 경작지 25%로 유기농으로 전환하는 목표 달성을 위한 각 분야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홍보물인데요. 특히 이제 유기농 공공 조달이 직원의 만족도도 높이고 그리고 병가도 감소시킨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리고 공중보건 비용을 절감해서 덴마크 같은 경우에 1인당 연간 의료비를 100유로나 절감할 수 있고, 그래서 공공주방에 1유로를 투자하는 것이 연간 35유로를 절약한다, 이런 연구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탄소 중립 혹은 기후급식이라는 게 육류를 줄이자라는 게 아니라 사회 경제적 각 분야에서의 파급력과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급식으로 논의되는 또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는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학교라든가 공공급식에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로의 전환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아시다시피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지속가능한 공공조달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효과라든가 경제적 효과, 그리고 환경적 효과가 이 공공조달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FAO 같은 큰 국제단체가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 같은 경우에도 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이 먹거리 체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37%까지 간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면서 현재 지속 가능하지 않은 먹거리 체계를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를 지적하고 있는데, IPCC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식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관련한 식단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와 관련되는 식단이라고 한다면 이제 식물 기반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기농, 지역, 제철, 그리고 육류나 가공 섭취를 줄이는 것을 이제 완화 식단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적응, 기후 적응 식단이라고 한다면 기후변화 적응 식단으로는 지역의 전통 문화에 기반한 식단, 토종, 토착, 작물을 활용한 식단, 그리고 기후변화에 강한 작물을 소비하는 식단을 기후변화 적응 식단이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단이라는 것이 그동안에 영양학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왔는지와 다르게 기후급식에서는 건강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기후변화 대응형 식단을 이제는 균형 잡힌 식단으로 정의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IPCC의 제안입니다. 또 다른 국제사회의 관심이라고 한다면, 지구를 식히는 식단 선언을 하자, 이런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굿푸드라고 한다면 이제는 지구를 식히는 쿨푸드다, 이렇게 이제 각 세계의 도시에서 뉴욕을 비롯한 토론토, 코펜하겐, 겐트 등의 이제 주요 도시에서 급식을 통해서 탄소 배출을 저감화하는 것을 수치화시키고 쿨푸드라는 인증 마크도 우리가 붙여주는 그런 운동 차원의 캠페인, 실천 운동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발자국 기준으로 한 식당, 1식당 기준치 이하이면 서영양 기준을 충족할 때, 그럴 때 이제 쿨푸드 마크를 붙이고 인증해 주는데, 이 경우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아침 식사가 3.8kg의 이산화탄소식이고 점심과 저녁은 그거보다 좀 더 기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아직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다른 관심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도시에서 서울을 비롯해가지고 최근에 안양까지 이 밀라노 도시식품정책협약에 가입하고 있는데, 이 지자체들이 미래를 위한 도시급식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선언만 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는 사실은 아직 잘 확인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속가능 목표하고 이
밀라노 도시식품 정책 협약이 어떻게 상호 연결되어 있고 달성할 수 있는지, 특히 학교 급식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 가능한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이제 기후급식 관련한 말씀들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고요. 이 기후급식 개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먹거리의 가치를 표현하는 개념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지속 가능한 먹거리라든가 또는 뭐 바른 먹거리, 이제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 기후위기 시대에는 기후 위기와 생태 위기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개념들이 조금 더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풀푸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구를 식히는 먹거리라든가 또는 기후 회복력이 있는 기후 회복적인 먹거리, 이런 말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후 급식이라고 했을 때는 지구 친화적인 학교 급식 혹은 기후 친화적인 학교 급식, 이렇게 영어로 두 가지가 혼용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뒤에서 설명을 좀 구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이런 개념들, 기후 친화적이거나 지구 친화적인 이런 기후 급식의 공통점은 기후 위기에 적응하고 완화시키려는 것과 또는 기후 회복력을 높이려는 것, 그리고 중요한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급식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소 발자국이 낮은 식물성 기반의 식품을 소비하고 유기농 등 지속 가능한 생산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하게는 이제 음식 쓰레기를 감축하고 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서 수송을 한다든가 요리를 하는 그런 노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식물성 기반이라고 할 때는 식물로만 구성하는 거와 그다음에 식물성 중심, 그러니까 주로 식물로 구성되는 이런 두 가지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구 친화적이든 기후 친화적이든 기후 급식으로의 전환에서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학생들이 좀 수동적인 역할이었다면 기후 급식에서만큼은 급식의 주체로서 기후 정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좀 더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강한 것 같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기후 친화적인 메뉴를 제안한다든가, 그 다음에 음식 쓰레기를 감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이디어를 낸다든가,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주도해서 기후변화의 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들이 기후급식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또 다른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급식 개념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제안을 한 단체는 유엔의 세계식량계획입니다. 특히 이 WFP 같은 경우는 지구 친화적인 학교 급식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 지구 친화적인 학교 급식 같은 경우는 먹거리 체계의 전환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기후 친화적 급식하고의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까지 학교 급식이나 공공급식을 통해서 가능하다, 해야 된다라는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기후 회복적인 먹거리 체계로 가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는 거고요. 그 WFP와 함께 하고 있는 학교급식 연합 역시 먹거리 체계 전환을 통해서 우리가 기후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친화적인 식단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식물성 원재를 사용하고 가까운 지역에 기후 회복력 있는 식재료, 그리고 영양이 풍부하고 맛도 좋은 그런 식단을 지구 친화적 식단으로 제안을 하고 있고, 이 학교급식 연합에서 특히 강조하는 점이 기후급식에서 모든 이해 관계자가 서로 협력하고 함께 네트워크해야 된다, 거버넌스 해야 된다, 이런 점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협의체 중에서 앞에서 IPCC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IPCC 역시 지구 친화적인 급식과 기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 체계 전환을 위한 건강한 식단과 지속 가능한 먹거리 생산이 굉장히 중요하고, 2050년까지 건강한 식단으로 우리가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체 칼로리의 80% 이상을 식물성 식품으로 우리가 섭취하면서 붉은 고기 섭취량을 하루에 14g 이하로 줄이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 친화적 급식과 조금 약간 다르게 이제 기후 친화적 급식에서
제안하는 단체는 UN 농업식량기구인데요. FAO 같은 경우에도 큰 틀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속 가능한 식단을 우리가 실천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하면서 학생들의 건강도 챙기고 기후변화도 대응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기후 친화적 급식으로의 전환이 오늘날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 아이고 벌써 15분이 됐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기후 급식으로 실천을 위한 과제는 이후에 토론에서 굉장히 많이 논의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제안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법적인 정비와 제도화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 에갈린법을 18년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9년 이후에 22년, 24년으로 오면서 지금 학교급식 유기농이 20% 포함되어서 지속가능한 식재료를 60%로 의무화시키는 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모인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우리도 친환경 급식의 법적인 정비와 제도화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프랑스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 및 그 영향에 관한 회복력의 강화에 관한 법률 역시 공공 조달할 때 환경 기준을 반영하고 모든 학교에서 환경 교육과 공공급식의 채식 메뉴를 도입하는 것을 기후 관련한 법률에서도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급식이 교육만 관련되는 게 아니라 환경법에서도 이렇게 법률에서 제정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무상급식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에서 얼마 안 되는데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캘리포니아도 입찰 계약할 때 탄소 발자국을 고려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인 정비와 제도화가 구체적으로 국가나 정부 단위에서 뿐만 아니라 주 단위에서도 이렇게 실천되고 있고 또한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급식을 통해서 건강과 교육과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지속 가능성의 원칙을 제안을 하고 국가의 먹거리 전략 안에 국가의 전략을 실행하는 핵심 현장이 학교 급식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독일 역시 최근에 2030 유기농 전략을 통해서 유기농 경지를 30% 확대하는데 중요한 게 학교 급식 안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량을 이렇게 다양한 식기세척에서 얼마가 배출되고 냉장은 얼마가 배출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만들 수 있고 공공급식을 통해서 유기농경지 확대에 뒷받침이 될 수 있는가를 제도로 법적으로 이렇게 함께 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사례인 것 같고요. 파리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의 법뿐만 아니라 도시 먹거리 계획을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지자체 안에서 채식급식을 어떻게 제공하고 지속가능 재료를 사용해서 도시의 먹거리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말메 같은 경우에도 특히 기후급식 관계자들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목표 달성, 기후급식을 통한 2030, 2050 달성을 우리가 하고 있고 목표 100%를 세웠지만 못했을 때 70%까지 24년에 달성을 했다. 이런 중간 점검 자료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말이 빨라지고 있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식품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공조달 식품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25% 감축하자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변화를 나가야 되는지 이제 중장기 계획을 세웠는데 다른 교육청 중심에서 이런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세우고 있지 못해서 되게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들고요. 경기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급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민주적 거버넌스를 잘 해나가고 있어서 또 좋은 사례가 아닐까 이렇게 시사점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학교급식에서 지금 현재 농산물 공급액이 7,522억 원이라고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근데 그 중에서 친환경 농산물은 46% 정도 있고, 공급량으로는 49%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오른쪽에 보시면
네, 학교급식 킬로그램당 단가가 19년 대비 23년 증감률을 보면 친환경 농산물이 증감률이 제일 낮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급식 단가를 높이고 불안정한 급식으로 가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경기도와 서울시가 대표적인 이 급식 비교 대상일 것 같아서 두 단체만 소개를 해드린다면, 서울의 친환경 유통센터에서의 친환경 공급량은 51.6%, 공급액 기준으로는 43.2%입니다. 이게 유치원을 포함한 거고요. 24년 당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터에서 친환경 공급량 비율이 65%가 됩니다. 공급액 기준으로 했을 때는 63%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아직도 우리가 해외에 비교해 봤을 때 서울, 경기에서 친환경 공급액이나 공급량이 굉장히 낮다. 더 많이 공급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후급식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공공조달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전히 협력과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역할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법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할, 그리고 학교 현장의 역할, 마지막으로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기후급식이라는 큰 과제를 우리가 친환경 급식을 토대로 기후급식으로의 전환을 함께 모색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